아주머니, 이 국밥으로는 장사 못합니다. 장터 구석에서 몇 달째 손님 하나 없이 국밥을 끓이던 과부 앞에 누더기 차림에 10살 떠돌이 아이가 나타났습니다. 아이는 국밥을 한 숟갈 떠먹더니 덜 삼긴 뼈와 약한 불, 밍밍한 간에 제대로 우러나지 않은 국물까지 단번에 짚어냈지요. 부모도 없이 떠돌던 이 10살 아이가 어떻게 국밥의 비법을 단번에 알아챈 걸까요? 그리고 이 아이를 만난 뒤 망해가던 국밥집은 어째서 고을에서 가장 유명한 국밥집이 될 수 있었던 걸까요? 어서 오세요. 빛의 아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 자리에 좋은 기운이 스며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조선 중기 충청도 어느 작은 고을에 오일장이 서는 장터가 있었지요. 장터 한쪽 구석에는 낡은 초가지붕 아래 국밥집 하나가 있었는데 그 모양새가 참으로 볼품이 없었습니다. 기둥은 비바람에 사가 금이 가 있었고 가마솥은 군데군데 그 으름이 새까맣게 앉아 있었지요. 문짝은 삐걱거렸고 밥상은 모서리가 이가 나가 있었습니다. 이 국밥집의 주인은 30살 남짓한 과부였지요. 이름은 분이라 하였는데 3년 전 남편이 급병으로 세상을 떠난 뒤로 홀로 가게를 꾸려 나가고 있었습니다. 분이는 원래 양반가 교수로 자랐으나 집안이 기울어 상인에게 시집을 갔고 이제는 과부가 되어 국밥 장사로 연명하는 신세가 되었지요.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고 손은 늘 물에 불어 터져 있었으며 허리는 새벽부터 솥 앞에 서느라 굽어 있었습니다. 한때 비단 옷을 입던 손이 이제는 거친 빨래에 쩍쩍 갈라져 있었지요. 분이는 매일 새벽 달기 울기도 전에 일어나 우물물을 길어다 솥에 붓고 사고를 넣어 불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장작 타는 냄새가 골목에 퍼지고 뽀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지요. 솥뚜껑을 열면 뜨거운 김이 얼굴을 휘감았고 국자로 국물을 저을 때마다 뼈 부딪히는 소리가 달그락달그락 났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었지요. 아무리 오래 구워도 국물에서 깊은 맛이 우러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에이, 여기 국밥은 맹탕이야. 물에 소금 탄 것 같네. 이걸 어떻게 먹어? 차라리 집에서 끓여 먹지. 손님들은 한 숟갈 떠먹고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일어났지요. 처음에는 동정심에 한두 번 들르던 이웃들도 차츰 발길을 끊었고 이제는 하루에 손님이 2명 오면 그나마 다행인 지경이었습니다. 가게 앞에는 날마다 파리만 위민거리며 날아다녔지요. 장터 한복판에는 큰 국밥집이 떡하니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 집은 날마다 손님들로 북적거렸습니다. 주인의 이름은 막동이라 하였고 덩치가 황소만 한 사내였습니다. 목소리는 우렁차고 배는 북처럼 불룩 나왔으며 손은 부채만 했지요. 막동이는 장터 상인들 사이에서 목소리가 컸고 뒤에서 손을 쓰는데도 능했습니다. 재료상에게 돈을 쥐어주며 싼 값에 재료를 독점하고 다른 가게가 잘 되면 온갖 수를 써서 방해하기 일쑤였지요. 저 과부 가게 이번 달 안에 문 닫겠구만. 막동이가 분인의 가게를 흘겨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러게 말이여. 국물 맛도 모르면서 무슨 장사야. 남편 복도 없고 장사 복도 없는 년이여. 막동이 패거리가 킬킬거리며 수군댈 때마다 분이는 고개를 숙이고 손만 바라보았지요.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눈물을 보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내일은 다를 거라고, 내일은 손님이 올 거라고 스스로를 달래며 버텼지요. 밤마다 텅 빈 가게에 홀로 앉아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 오후 장터의 찬바람이 불기 시작할 무렵이었지요. 하늘에는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고 바람결에 낙엽이 휘날렸습니다. 분이가 텅 빈 가게 앞에서 멍하니 앉아 있는데 저쪽에서 누군가 터덜터덜 걸어오는 것이 보였지요. 누더기를 걸친 아이였습니다. 나이는 10살쯤 되어 보였고 얼굴은 때가 잔뜩 끼어 있었으며
맨발은 흙투성이었지요. 옷은 여기저기 기운 자국이 덕지덕지했고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새둥지 같았습니다. 그러나 눈만은 이상하리만큼 맑고 또렷했지요. 아이가 국밥집 앞에 멈춰 서더니 코를 벌름거렸습니다. 국밥 냄새를 맡고 있는 것이었지요. 그 순간 아이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장터가 조용해서인지 그 소리가 유난히 또렷하게 들렸지요. 아이는 부끄러운 듯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분이는 아이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지요. 굶주린 눈빛 철벗은 행색, 갈 곳 없는 떠돌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문득 세상을 떠난 남편 생각이 났지요. 남편도 어린 시절 고아로 떠돌았다고 했었습니다. 남의 집 헛간에서 자고 버려진 밥을 주워 먹고 개한테 물릴 뻔도 했다고요. 얘야, 이리 오너라. 분이가 손짓했습니다. 아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망설이다가 조심조심 다가왔지요. 배고프지? 국밥 한 그릇 줄 테니 먹고 가거라. 분이는 솥에서 국밥을 떠다가 아이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밥에서 구수한 냄새가 났지요. 아이는 잠시 믿기지 않는다는 듯 국밥을 내려다보다가 두 손을 모아 깎듯이 절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요. 그 목소리가 어찌나 또렷하고 맑은지 분이는 잠시 놀랐지요. 거지 아이치고는 말씨가 반듯했던 것입니다. 억양도 곱고 발음도 정확했으며 예의도 바른 것이 영락없는 양반과 아이 같았지요. 아이가 숟가락을 들고 국물을 한 모금 떠먹었습니다. 그리곤 고개를 갸웃하더니 다시 한 숟갈 떠먹었습니다. 그러고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지요. 분이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 이 아이도 맛없다고 느꼈구나. 공짜로 줘도 안 먹겠다는 건가. 그런데 아이가 입을 열었지요. 아주머니, 불이 너무 약했습니다요. 분이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지금 이 아이가 뭐라고 한 거지? 아이는 국밥 그릇을 물끄러미 내려다보며 조용히 말을 이었지요. 그리고 뼈를 고운 시간이 짧았습니다요. 간도 밍밍하고요. 분이는 입이 벌어졌습니다. 이 누더기 입은 거지 아이가 국밥 맛을 평하고 있다니. 이게 무슨 해괴한 노릇인가 싶었지요. 하지만 이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거지 아이의 한마디가 장터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놓을 줄은요. 불이 너무 약했다고? 분이는 어이가 없어서 아이를 다시 바라보았지요. 누더기 옷에 맨발, 얼굴에는 때가 잔뜩 끼어있는 10살배기 거지. 아이가 국밥 맛을 평하고 있다니 참으로 기이한 노릇이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거냐? 분이가 물었지요. 아이는 국밥 그릇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뼈를 고을 때 처음부터 약불로 끓이시면 안 됩니다요. 처음에는 센 불로 팔팔 끓여서 기름과 잡내를 걷어내야 하고 그 다음에 중불로 줄여서 천천히 고아야 국물이 뽀얗게 우러납니다요. 분이는 입이 딱 벌어졌지요. 거지 아이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줄이야. 그리고 간이 밍밍합니다요. 아이가 덧붙였습니다. 소금만 넣으시면 맛이 얕습니다요. 간장을 먼저 조금 넣고 새우젓으로 감칠맛을 돋우고 마지막에 소금으로 간을 맞추셔야 합니다요. 그래야 입안에서 맛이 겹겹이 퍼집니다요. 분이는 멍하니 아이를 바라보았지요. 이 아이가 진짜 거지 맞나? 혹시 내 눈이 잘못 본 건가? 분명 누더기를 입고 맨발인데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영락없는 주방 숙수의 말투였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요. 아이가 말을 이었지요. 사고를 처음 물에 넣으실 때 찬물에 한 시진쯤 담가서 핏물을 빼셔야 합니다요. 그래야 국물이 맑고 비린내가 나지 않습니다요. 그리고 처음 끓을 때 뜨는 거품을 꼼꼼히 걷어내셔야 하고요. 분이는 할 말을 잃었지요. 3년간 국밥을 끓여왔지만 이런 이야기는 처음 들어보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어깨 너머로 본 것이 전부였고
제대로 배운 적이 없었지요. 너 대체 누구냐? 분이가 물었습니다. 아이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고개를 숙였지요. 저는 그냥 떠돌이입니다요. 이름은 칠복이라 합니다요. 그 말투가 어찌나 또렷하고 의젓한지 거지 아이라기보다는 글방 다니는 선비 도령 같았지요. 분이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더 캐묻지는 않았습니다. 굶주린 아이에게 신분을 따져 무엇하겠습니까? 그래, 칠보가. 내 말대로 하면 국물 맛이 달라진다는 거냐? 예, 틀림없습니다요. 아이의 눈빛이 흔들림 없이 단단했지요. 분이는 반신반의했지만 어차피 잃을 것도 없는 처지였습니다. 3년을 끓여도 안 되던 국물인데 이 아이 말대로 해서 뭐가 달라지겠냐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신락 같은 기대가 생겼지요. 좋다. 내 말대로 해보마. 근데 너 오늘 밤 어디서 자느냐? 아무 데서나 잡니다요. 헛간이든 나무 밑이든. 분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지요. 오늘 밤은 여기서 자거라. 내일 아침에 내 말대로 국밥을 끓여볼 테니 내가 옆에서 봐주어야겠다. 칠복이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러더니 또 두 손을 모아 깎듯이 절을 했지요. 고맙습니다요, 아주머니. 그날 밤 분이는 칠복이에게 따뜻한 방 한 귀퉁이를 내주고 헌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이불에서는 변 냄새가 났고 방바닥은 아랫목이라 훈훈했지요. 칠복이는 이불을 끌어안고 금세 잠이 들었는데 그 잠든 얼굴이 어찌나 편안해 보이던지요. 오랜만에 따뜻한 곳에서 자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분이는 아이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작은 한숨을 쉬었지요. 세상에 이렇게 어린 것이 어쩌다 홀로 떠돌게 되었을까. 다음 날 새벽 헛달기 울기도 전에 분이와 칠복이는 부엌에 섰습니다. 부엌은 차가웠고 숨을 내쉴 때마다 하얀 입김이 피어올랐지요. 손끝이 시렸고 발바닥은 꽁꽁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분이가 평소처럼 사고를 솥에 넣고 불을 지피려 하자 칠복이가 말했지요. 아주머니, 잠깐요. 먼저 사고를 찬물에 담가 핏물을 빼야 합니다요. 아, 그렇구나. 분이가 사고를 찬물에 담갔습니다. 물이 금세 붉게 물들었지요. 한 시즌이 지나자 물을 버리고 새 물을 받았습니다. 이제 끓이면 되느냐? 예. 근데 처음에는 불을 확 세게 떼셔야 합니다요. 분이가 장작을 더 집어넣었지요. 불길이 활활 타오르자 솥 안에 물이 금세 끓어올랐습니다. 뽀글뽀글 거품이 일더니 누르스름한 기름과 뿌연 거품이 떠올랐지요. 저걸 걷어내셔야 합니다요. 저게 잡내입니다요. 칠복이가 국자를 건네주었습니다. 분이가 거품을 걷어내자 국물이 한결 맑아졌지요. 평소에는 이 과정 없이 그냥 끓였는데 처음 해보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중불로 줄이시고 한 시진 더 고우시면 됩니다요. 칠복이의 지시대로 분이가 불을 줄였지요. 시간이 지나자 국물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맹탕처럼 허옇던 국물이 점점 뽀얗고 걸쭉해지더니 부엌 안에 진한 사골 냄새가 가득 퍼졌지요. 3년간 국밥을 끓여왔지만 이런 냄새는 처음이었습니다. 냄새가 다르네. 분이가 놀라서 말했지요. 이제 간장을 넣으시고 새우젓 반 숟갈, 마지막에 소금입니다요. 분이가 칠복이 말대로 간을 맞추었습니다. 국물이 은은한 갈색을 띠며 보글보글 끓어올랐지요. 국자를 저을 때마다 진한 향기가 코를 찔렀습니다. 이제 드셔보십시오. 칠복이가 국자를 건넸지요. 분이가 조심스럽게 국물을 한 모금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눈이 번쩍 떠졌지요. 국물이 입안에서 퍼지는데 처음에는 간장의 깊은 맛이, 그 다음에는 사골의 구수한 맛이, 마지막에는 새우젓의 감칠맛이 차례로 혀 위에서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3년간 끓여온 국밥과는 완전히 다른 맛이었지요.
이게 내 국밥이라고? 본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숟가락을 든 손도 덩달아 떨렸지요. 맛있습니까요? 칠복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분이는 대답 대신 눈물을 뚝뚝 흘렸지요. 3년간 실패만 거듭하며 소갈이하던 한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홀로 남아 버둥거리던 세월, 손님들의 비웃음을 참아야 했던 날들. 막동이 패거리에 수군거림에 고개 숙이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지요. 내가 3년을 끓여도 못 낸 맛을 내가 하룻밤 만에 낸 거냐? 칠복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 눈빛이 어린아이의 것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깊고 담담했지요. 분이는 국물을 한 모금 더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대체 누구인가? 어쩌다 이런 솜씨를 가지게 된 것인가? 하지만 묻지 않았지요. 아이가 말하고 싶을 때 말하겠거니 여겼습니다. 그날 아침 국밥집 앞으로 솟해서 피어오르는 구수한 냄새가 장터까지 퍼져나갔지요. 지나가던 행인들이 코를 벌름거리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 냄새 뭐여? 과분의 국밥집에서 나는 것 같은디?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이것이 시작에 불과할 줄은 그때 아무도 몰랐습니다. 장터에 해가 떠오르자 상인들이 하나둘 가게를 열기 시작했지요. 엿장수가 가위를 찰칵찰칵 울렸고 떡장수 할멈이 시루를 내려놓았으며 포목상 영감이 비단 보따리를 풀어놓았습니다. 여느 아침과 다를 바 없는 장터 풍경이었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장터 한쪽에서 피어오르는 냄새가 심상치 않았던 것이지요. 구수하고 깊은 사골 냄새가 바람결에 실려 장터 구석구석까지 퍼져나갔습니다. 그 냄새가 어찌나 진하고 고소한지 지나가던 사람들이 제 발로 멈춰 서서 코를 킁킁거렸지요. 이 냄새가 어디서 나는 거요? 저기 아니요? 과분의 국밥집. 에이, 설마. 거기 국밥은 맹탕이자녀. 근디 냄새가 거기서 나는 것 같은디.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분이네 국밥집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과연 작고 낡은 초가지붕 아래서 뽀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지요. 솥에서 올라오는 김이 마치 구름처럼 하늘로 퍼져나갔고 그 안에서 풍기는 냄새는 지나가는 사람의 발걸음을 붙잡을 만큼 유혹적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다가온 것은 상단 짐꾼 하나였지요. 새벽부터 짐을 나르느라 허기가 졌던 터라 냄새에 이끌려 영문도 모르고 가게 앞에 섰습니다. 짐꾼의 이름은 돌쇠라 하였는데 어깨가 떡 벌어지고 손은 부산만 한 장정이었지요. 주모, 국밥 한 그릇 주시오. 분이가 떨리는 손으로 국밥을 떠서 내주었습니다. 돌쇠가 숟가락을 들고 국물을 한 모금 떠먹었지요. 그리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뭐요? 돌쇠가 놀라서 국물을 다시 한번 떠먹었지요. 그러더니 숟가락을 탁 내려놓고 소리쳤습니다. 아니, 이 집 국밥이 언제 이렇게 됐어? 이거 완전히 다른 맛이자녀. 그 소리에 근처 상인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돌쇠는 흥분해서 계속 떠들어댔지요. 야, 여기 와봐. 과분의 국밥 맛이 완전히 달라졌어. 한양 큰 집에서 먹던 것보다 낫다니까. 뭐요? 진짜요? 진짜라니까. 내가 거짓말하는 것 같아. 장터에서 입소문이란 바람보다 빠른 법이지요. 순식간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이들도 국물 한 숟갈 떠먹고는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세상에, 이게 정녕 그 맹탕 국밥이란 말이요? 국물이 입안에서 녹네, 녹아. 뼈 속까지 맛이 배었어. 이건 보통 솜씨가 아니여. 아, 이런 국밥은 한양 가야 먹을 수 있는 줄 알았는디. 점심때가 되자 분이네 국밥집 앞에는 길게 줄이 늘어섰습니다. 3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지요.
분이는 정신없이 국밥을 퍼날랐고 칠복이는 그 옆에서 그릇을 닦고 상을 치웠습니다. 아주머니, 국물이 떨어지려 합니다요. 어떡하지? 괜찮습니다요. 제가 더 끓이겠습니다요. 칠복이가 능숙하게 솥 앞에 서서 불을 조절하고 간을 맞추었지요. 그 손놀림이 어찌나 자연스러운지 마치 수십 년간 솥 앞에 서 온 숙수 같았습니다. 불 조절하는 손은 춤을 추듯 부드러웠고 간을 맞추는 눈은 정확했으며 국자 젓는 솜씨는 물 흐르듯 유려했지요. 지나가던 손님들이 그 모습을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저 애가 뭐여? 과분의 국밥집에 언제부터 저런 애가 있었어? 모르겠네. 근디 저 애 손놀림 보소. 예사롭지가 않아. 10살밖에 안 된 것 같은디 어디서 저런 솜씨를 배웠을꼬. 해가 서산에 기울 무렵 국밥이 동이 났습니다. 분이는 솥 앞에 주저앉아 멍하니 빈솥을 바라보았지요. 3년간 장사하면서 국밥이 동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늘 남아서 버리기 일쑤였지요. 오늘 얼마나 팔렸습니까요? 칠복이가 물었습니다. 분이가 돈주머니를 열어보고는 입이 벌어졌지요. 세상에. 석 달치벌이를 하루에 벌었구나. 분이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지요. 주머니 안의 엽전들이 무겁게 느껴졌고 그 무게가 2, 3년의 고생을 보상받는 것 같았습니다. 한편 장터 한복판 큰 국밥집 앞에서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지요. 점심때가 되어도 손님이 썰물처럼 빠져나갔고 평소 북적이던 가게 안이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게 뭔 일이요? 주인 막동이가 눈을 부라렸지요. 황소 같은 덩치가 부르르 떨렸고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의 옆에 서 있던 점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지요. 저기 과분의 국밥집에 손님들이 다 몰려갔습니다요. 그 맹탕집에. 막동이가 벌떡 일어나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과연 장터 구석 과분의 국밥집 앞에 긴 줄이 늘어서 있는 것이 보였지요. 막동이의 얼굴이 더욱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전현이 무슨 수작을 부린 거요? 막동이가 이를 갈았지요. 3년간 장터를 주름잡던 자존심이 확 구겨진 것이었습니다. 당장 알아봐. 저 과부가 무슨 짓을 했는지. 막동이의 부하가 달려가 소문을 모아왔지요. 누더기 입은 거지 아이가 하나 나타났는데 그 애가 뭔가 비법을 알려줬다 합니다요. 거지 아이? 거지 애가 무슨 비법을 안다고. 막동이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지만 속은 부글부글 끓고 있었지요. 좋아, 두고 보자. 과부가 한두 달 반짝하다 말겠지. 막동이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막동이는 몰랐지요. 이 일이 자신의 몰락의 시작이 될 줄은요. 야, 들었어. 과분의 국밥이 완전히 달라졌대. 나도 먹어봤어. 진짜 한양 큰 집 국밥보다 낫더라니까. 근데 그게 거지 아이 덕분이래. 누더기 입은 애가 비법을 알려줬대. 장터 골목마다 분이네 국밥집 이야기가 입에서 입으로 퍼져나갔지요. 5일장이 열리는 날이면 먼 마을에서까지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여기가 그 유명한 과분의 국밥집이요? 맞습니다요. 어서 오십시오. 분이의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지요. 3년간 굽어있던 허리도 어느새 펴졌고 손님을 맞이하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렸습니다. 얼굴에 핏기가 돌았고 눈에 생기가 넘쳤으며 걸음걸이에 활력이 생겼지요. 물에 불어 터졌던 손도 어느새 아물기 시작했습니다. 칠복이는 여전히 말수가 적었지만 묵묵히 일을 도왔지요. 새벽에 일어나 불을 떼고 국물을 보며 간을 맞추고 손님 상을 치우고 그릇을 닦았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움직였고 일 하나하나가 빈틈없이 정확했지요.
칠복아, 너 참 부지런하구나. 분이가 말하면 칠복이는 수줍게 웃기만 했습니다. 그 웃음이 어찌나 해맑은지 보는 사람마저 마음이 풀어지곤 했지요. 보름이 지나자 분이네 국밥집은 장터에서 가장 손님이 많은 가게가 되었습니다. 아침부터 줄이 늘어섰고 점심때면 발 디딜 틈이 없었으며 저녁 무렵에는 국밥이 동나기 일쑤였지요. 분이는 칠복이에게 새 옷을 해입히고 따뜻한 방을 내주었습니다. 이제 너도 내 아들이나 다름없다. 편히 지내거라. 고맙습니다요, 아주머니. 칠복이가 깍듯이 절을 했지요. 그 모습이 어찌나 의젓한지 거지 아이였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한편 장터 한복판 막동인의 국밥집은 날이 갈수록 손님이 줄어들었지요. 예전에는 점심때면 자리가 모자랄 정도였는데 이제는 서너 명이 드문드문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솥에서는 국밥이 식어가며 기름막이 둥둥 떠다녔고 파리가 위민거리기 시작했지요. 이게 다 저 과부년 때문이요. 막동이가 상을 내리쳤습니다. 밥상이 쩍하고 갈라졌지요. 그의 얼굴은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거요? 3년간 맹탕 끓이던 년이 어떻게 갑자기 맛을 낸단 말이요? 저기요. 그 거지 아이가 비법을 알려줬다 합니다요. 부하가 조심스럽게 말했지요. 그 거지 아이가 뭔데? 당장 데려와. 막동이의 명령에 부하들이 우르르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칠복이는 국밥집 안에서 일하고 있었고 분이가 굳건히 막아섰지요. 이 아이한테 무슨 용무시오? 저기 막동이 주인 어른이 부르십니다요. 그 사람이 우리 아이를 왜 불러? 볼 일 없으니 돌아가시오. 분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고 목소리가 단단했지요. 3년간 구박받으며 살던 과부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부하들은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지요. 뭐, 빈손으로 왔어. 막동이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 과부가 막아서서요. 이런 쓸모없는 놈들. 막동이가 발을 동동 굴렀지요. 그러다 번뜩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음흉한 미소가 입가에 번졌지요. 좋아, 비법을 못 빼앗으면 다른 방법이 있지. 막동이가 부하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내일부터 장터 재료상들한테 말해. 과분의 국밥집에는 뼈를 팔지 말라고. 예, 그러면 저희가 팔 곳이 줄어드는데요. 걱정 마. 내가 2배 값에 다 사줄 테니까. 그 과부가 뼈를 못 구하면 국밥을 못 끓이겠지. 그럼 손님들이 다시 우리한테로 올 거 아뇨. 막동이가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입꼬리가 귀까지 올라갔고 눈이 반달처럼 휘어졌지요. 부하들도 따라 킬킬거렸습니다. 다음 날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지요. 분이가 장터 정육점에 가자 주인이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미안하오. 오늘은 뼈가 다 팔렸소. 아니, 어제까지는 있었잖소. 그게 갑자기 다 나갔소. 분이는 다른 정육점을 찾아갔지만 대답은 똑같았지요. 3곳, 4곳, 5곳을 돌아도 뼈를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육점 주인들은 눈을 피했고 대답은 어물거렸으며 표정은 미안해 보였지요. 이상하다. 왜 갑자기 뼈가 없는 거지? 분이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상인 하나가 귓속말로 알려주었지요. 막동이가 재료상들한테 손을 썼다더군요. 과부네한테는 뼈를 팔지 말라고요. 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뼈가 없으면 국밥을 끓일 수 없고 국밥을 못 끓이면 장사를 할 수 없었지요. 이 일을 어쩐다요. 분이가 막막해하고 있을 때 칠복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걱정 마십시오. 방법이 있습니다요. 분이가 칠복이를 바라보았지요.
아이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차분했습니다. 저를 믿으십시오. 칠복이가 단단하게 말했지요. 그 눈빛에서 분이는 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더 큰 풍파의 시작일 줄은 그때 아무도 몰랐지요. 아주머니, 오늘은 다른 방법을 써보겠습니다요. 칠복이가 새벽부터 보따리를 챙겼지요. 보따리 안에는 분이가 쥐어준 얼마 안 되는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디 가려느냐? 이웃 고을 장터에 가보겠습니다요. 거기서는 뼈를 살 수 있을 겁니다요. 칠복이는 해 뜨기 전에 길을 나섰지요. 산길을 넘고 들판을 건너 반나절을 걸어 이웃 고을에 도착했습니다. 아침 서리가 내려 풀잎이 하얗게 얼어 있었고 맨발로 걷는 칠복이의 발은 시뻘겋게 얼어붙었지요. 그래도 칠복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과연 그곳 정육점에서는 뼈를 살 수 있었지요. 휴, 다행입니다요. 칠복이가 무거운 뼈 보따리를 지고 돌아왔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기울 무렵에야 장터에 도착했는데 등이 땀으로 흥건하게 젖어 있었지요. 보따리 끈이 어깨를 파고들어 빨갛게 자국이 났고 다리는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아이고, 이 무거운 것을 어린 것이 혼자 지고 왔어. 분이가 안쓰러워하며 칠복이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칠복이는 힘들다는 내색 없이 웃기만 했지요. 괜찮습니다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요. 그렇게 며칠간 칠복이는 새벽마다 이웃 고을로 달려가 뼈를 구해왔습니다. 어린 몸으로 무거운 짐을 지고 산을 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칠복이는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해냈지요. 비가 와도 갔고 바람이 불어도 갔으며 서리가 내려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소문이 막동이 귀에 들어갔지요. 뭐, 이웃 고을에서 뼈를 사온다고? 막동이가 이를 갈았습니다. 좋아, 그럼 거기도 손을 써야지. 막동이는 이웃 고을 정육점에도 사람을 보내 돈을 뿌렸지요. 며칠 뒤 그곳에서도 뼈가 끊겼습니다. 아주머니, 이웃 고을에서도 뼈를 안 판답니다요. 칠복이가 빈 보따리를 들고 돌아왔지요. 분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러면 어떡하느냐? 이제 정말 끝인 거냐? 분이의 목소리가 떨렸지요. 3년간의 고생, 한 달간의 희망, 모든 것이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다리에 힘이 풀렸지요. 바로 그때 장터에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국밥 대결이래, 국밥 대결. 막동이네랑 과부네가 붙는데 무슨 일인가 싶어 분이가 밖으로 나갔지요. 장터 한복판에 막동이가 떡하니 서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있었습니다. 황소 같은 덩치가 우쭐대며 서 있었고 목소리는 장터 끝까지 울려 퍼졌지요. 자, 잘 들어라. 요새 과부네 국밥집이 잘 나간다면서. 그래서 내가 정정당당하게 승부를 제안한다. 보름 뒤 5일장 날 국밥 대결을 하겠다. 장터 사람들이 웅성거렸지요. 오호, 국밥 대결이라. 이거 재밌겠는걸. 근디 과부네가 이길 수 있을까? 뼈도 못 구한다던데 어떻게 대결을 해? 막동이가 분이 쪽을 바라보며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어때, 과부? 자신 있으면 붙어봐. 물론 지면 장터에서 썩 꺼져야겠지만. 분이의 얼굴이 굳어졌지요. 이건 분명 함정이었습니다. 막동이가 재료를 끊어놓고 대결을 제안하다니 처음부터 이길 수 없는 싸움을 걸어온 것이지요. 전현이 뭐라고 하나 보자. 막동이 패거리가 킬킬거렸습니다. 장터 사람들의 시선이 분이에게 쏠렸지요. 분이는 입술을 깨물며 망설였습니다. 거절하자니 겁쟁이 소리를 들을 것 같았고 받아들이자니 이길 방법이 없었지요. 그때 칠복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하겠습니다요. 작지만 또렷한 목소리였지요. 장터가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칠복이에게 쏠렸지요.
지금 뭐라고 했어? 막동이가 눈을 부라렸습니다. 칠복이는 흔들림 없이 막동이를 똑바로 바라보았지요. 보름 뒤 국밥 대결 하겠다고 했습니다요. 이 거지 애가. 막동이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눈에 경멸이 가득했고 입꼬리가 비죽 올라갔지요. 좋아. 보름 뒤에 보자꾸나. 그때 가서 울지 마라. 막동이가 돌아서며 킬킬거렸습니다. 분이가 다급하게 칠복이를 붙잡았지요. 칠복아, 뼈도 없는데 어떻게 대결을 하겠다는 거냐? 아주머니, 걱정 마십시오. 제게 생각이 있습니다요. 칠복이가 조용히 웃었지요. 그 눈빛에서 묘한 확신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눈보라가 몰아쳤지요. 찬바람이 문틈으로 스며들어 방 안이 꽁꽁 얼어붙을 것 같았습니다. 분이와 칠복이는 빈솥 앞에 마주 앉아 있었지요. 불씨가 지직거리며 타올랐고 그 빛에 두 사람의 얼굴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칠복아, 솔직히 말해다오. 정말 방법이 있는 거냐? 분이가 물었지요. 칠복이는 잠시 말없이 불씨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주머니, 제가 아직 말씀 안 드린 것이 있습니다요. 칠복이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고 진지했지요. 저는 그냥 떠돌이가 아닙니다요. 분이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칠복이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지요. 제 할아버지는 왕실숙수였습니다요. 그 말에 분이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왕실숙수라니 임금님 수라상을 올리던 그 숙수. 바람이 창호지를 덜컹거리게 흔들었지요. 칠복이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불씨가 지직거리며 타올랐지요. 칠복이의 얼굴에 붉은 빛이 어른거렸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고 밖에서는 눈보라 소리만 휘몰아치고 있었지요. 할아버지는 궁에서 30년을 일하셨습니다요. 임금님께서 드시는 수라상부터 세자저하의 간식까지 모든 것을 손수 만드셨지요. 분이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손맛은 궁 안에서 천하일품이라 불렸습니다요. 같은 재료로 같은 음식을 만들어도 할아버지가 만든 것은 맛이 달랐지요. 임금님께서 이 손맛은 하늘이 내린 것이로다라고 칭찬하셨다 합니다요. 칠복이의 눈에 그리움이 서렸지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궁을 나오게 되셨습니다요. 높은 분들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할아버지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셨지요. 무슨 누명이었느냐? 음식에 독을 넣었다는 누명이었습니다요. 물론 거짓이었지요. 할아버지를 시기하던 다른 숙수가 꾸민 일이었습니다요. 칠복이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지요. 할아버지는 결백을 주장하셨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요. 30년간 충성을 바쳤건만 하루아침에 역적 취급을 받으셨지요. 다행히 목숨은 건지셨지만 궁에서 쫓겨나셨습니다요. 분이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지요. 억울한 누명을 쓴 노인의 심정이 어땠을지 짐작이 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시골로 내려가 조용히 사셨습니다요. 그리고 저한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셨지요. 국밥 끓이는 법, 간 맞추는 법, 불 조절하는 법, 재료 고르는 법. 손끝에 전해지는 느낌으로 맛을 보는 법까지. 칠복이가 제 손을 내려다보았지요. 10살 배기 손이었지만 거기에는 수십 년 세월의 비법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1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요.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지요. 이 손맛을 잊지 말라고, 배고픈 사람을 배불리 먹이는 것이 숙수의 도리라고. 언젠가 너의 손맛이 필요한 사람을 만날 것이라고. 분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요. 이 어린 것이 그런 사연을 품고 떠돌아다녔구나. 할아버지를 잃고 홀로 세상에 남겨진 아이의 마음이 어땠을지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는 떠돌았습니다요. 갈 곳이 없어서 이리저리 다녔지요. 헛간에서 자고, 나무 밑에서 자고,
때로는 비를 맞으며 걷기도 했습니다요. 칠복이가 분이를 바라보았지요. 그러다 이 장터에 왔고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요. 아주머니는 저한테 국밥을 주셨습니다요.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그냥 배고프겠다고 한 그릇 주셨습니다요. 할아버지 말씀이 떠올랐습니다요. 그래서 저도 아주머니를 돕고 싶었습니다요. 분이가 칠복이 손을 꼭 잡았지요. 칠복아, 고맙다. 정말 고맙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눈보라가 사납게 몰아쳤지만 작은 부엌안은 따스한 온기로 가득했지요. 그런데 칠복아, 대결은 어떻게 할 셈이냐? 뼈가 없으면 국밥을 끓일 수 없지 않느냐? 방법이 있습니다요. 칠복이가 눈을 반짝였지요. 사골만이 국밥이 아닙니다요. 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것 중에 특별한 국밥이 있습니다요. 궁에서도 가끔 끓이셨던 것인데 재료가 조금 다릅니다요. 그게 뭐냐? 닭입니다요. 분이가 눈을 깜빡였지요. 닭으로 국밥을 끓인다고. 예. 닭을 푹고 와서 국물을 내고 거기에 가진 채소와 약재를 넣으면 사골 국밥 못지않은 맛이 납니다요.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깊은 맛이 나지요. 칠복이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달뼈를 구울 때는 파뿌리와 마늘을 넣어 잡내를 잡고 국물이 맑아지면 대추와 밤을 넣어 단맛을 더합니다요. 마지막에 들깨를 갈아 넣으면 국물이 고소하고 걸쭉해지지요. 분이의 얼굴이 밝아졌지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냐? 예. 막동이가 뼈를 막아도 닭은 막지 못했습니다요. 장터에 달 파는 곳은 여럿있지요. 분이가 무릎을 쳤습니다. 아, 그렇구나. 닭이면 살 수 있어.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요. 칠복이가 진지하게 말했지요. 이 닭국밥은 할아버지께서 세자저하께 올리시던 것입니다요. 어린 세자저하가 입맛이 없으실 때마다 이 국밥을 끓여 올리셨지요. 세자저하께서 아주 좋아하셨다 합니다요. 세자저하께서 드시던 국밥이라고? 예. 그래서 이름이 따로 있습니다요. 칠복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용봉탕입니다요. 용봉탕. 용과 봉황의 국물이라는 뜻이었지요. 분이는 그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좋아. 그러면 내일부터 당장 준비하자. 분이가 일어섰지요. 눈보라치는 밤이었지만 마음속에는 작은 불씨가 피어올랐습니다. 다음 날부터 분이와 칠복이는 밤낮으로 연습에 들어갔지요. 닭을 고르는 법, 손질하는 법, 국물 내는 법, 간 맞추는 법. 칠복이가 하나하나 가르쳐 주었고 분이는 열심히 따라했습니다. 좋은 닭은 눈이 맑고 볕이 선명합니다요. 살이 탄탄하고 냄새가 좋아야 하고요. 이렇게 고르면 되느냐? 예, 바로 그겁니다요. 칠복이의 가르침에 따라 분이는 차츰 요령을 터득해 갔지요. 국물 맛이 날마다 좋아졌고 손놀림도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불을 더 줄이셔야 합니다요.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요. 이제 들깨를 넣으시고 국물에서 고소한 냄새가 피어올랐지요. 분이가 맛을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건 정말 사골 국밥보다 맛있구나. 칠복이가 웃었습니다. 보름 뒤면 대결이었지요. 하지만 막동이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분이 내가 닭을 사 모으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지요. 닭으로 국밥을 끓이겠다고? 어림없지. 막동이가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또 다른 음모가 번뜩이고 있었지요. 보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지요. 대결 전날 밤, 분인의 부엌에서는 새벽까지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칠복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예, 아주머니.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요. 분이가 국물을 한 숟갈 떠서 맛을 보았지요.
고소하고 진한 달국물에 들깨 향이 은은하게 감돌았습니다. 대추와 밤의 단맛이 뒤에서 받쳐주어 입안에서 맛이 겹겹이 퍼졌지요. 국물빛은 뽀얗고 걸쭉했으며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이 맛이면 지지 않겠지. 틀림없습니다요. 칠복이가 단단하게 고개를 끄덕였지요. 분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부엌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지요. 발자국 소리였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사각사각 낙엽 밟는 소리가 가까워지다가 멈추었지요. 누구냐? 분이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둠 속의 검은 그림자가 휙 사라지는 것이 보였지요. 분이가 마당으로 뛰어나갔지만 이미 그림자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담장 너머로 급히 달아나는 발자국 소리만 멀어져 갔지요. 이상하다. 누가 기웃거린 거지? 분이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칠복이의 얼굴이 살짝 굳어졌지요. 아주머니, 오늘 밤은 제가 지키겠습니다요. 아주머니는 주무십시오. 괜찮겠느냐? 예, 걱정 마십시오. 칠복이가 부엌 앞에 앉아 밤을 새웠지요. 찬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지만 칠복이는 꼿꼿이 앉아 주변을 살폈습니다. 새벽녘까지 아무 일도 없었지요. 칠복이는 안도하며 해가 뜨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고 첫 딸기 울었지요. 드디어 대결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장터는 아침부터 인산이네였지요. 국밥 대결 소문을 듣고 먼 마을에서까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장터 한복판에 큰 솥 2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고 그 앞에 분이와 막동이가 마주 서 있었지요. 자, 오늘 드디어 국밥 대결이다. 장터 어르신이 심판으로 나섰습니다. 수염이 허연 노인이었는데 오래전부터 장터를 관리해온 원로였지요. 목소리가 우렁찼고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규칙은 간단하다. 두 사람이 각자 국밥을 끓이고 장터 사람들이 맛을 보고 손을 든다. 손이 많은 쪽이 이기는 거다. 알겠습니다요. 분이가 대답했지요. 막동이는 코웃음만 쳤습니다. 시작. 어르신의 외침과 함께 두 사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막동이 쪽에서는 커다란 사골 덩어리가 솥에 풍덩 빠졌고 분이 쪽에서는 손질한 닭이 국물에 들어갔지요. 장터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과분에는 닭을 넣네. 사골이 아니라 닭이요? 저게 국밥이야? 닭으로 무슨 국밥을 끓여? 수군거림 속에서 분이는 묵묵히 제 할 일을 했지요. 칠복이가 옆에서 불을 조절하고 재료를 건네주었습니다. 팥뿌리, 마늘, 대추, 밤, 들깨. 하나하나 순서대로 넣어가며 국물을 끓였지요. 시간이 흐르자 장터의 냄새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막동이 쪽에서는 익숙한 사골 냄새가, 분이 쪽에서는 처음 맡아보는 고소하고 진한 향이 피어올랐지요. 들깨와 대추가 어우러진 향기가 코를 간지럽습니다. 저 냄새 뭐요? 닭인데 사골 냄새보다 더 진하네. 뭔가 고소한 게 섞여 있어.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거렸지요. 막동이의 얼굴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한 시즌이 지나고 국밥이 완성되었지요. 자, 이제 맛을 보자. 어르신이 먼저 막동이 국밥을 맛보았습니다. 익숙한 맛이구먼. 사골 국물이 진하고 좋아. 그 다음 분이 국밥을 맛보았지요. 어르신이 숟가락을 입에 넣는 순간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이건. 어르신이 놀라서 국물을 다시 한 번 떠먹었습니다. 3번, 4번 숟가락이 멈추질 않았지요. 세상에 이런 맛은 처음이야. 닭인데 사골보다 더 깊고 고소하면서도 개운하고 뒤에서 은은한 단맛이 올라오네. 장터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어르신의 반응을 보고 너도 나도
분이 국밥을 맛보기 시작했지요. 와, 이거 진짜 맛있다. 사골 국밥보다 낫네. 이게 닭이라고 믿을 수가 없어. 국물이 입안에서 녹네. 혀가 행복해지는 맛이여. 사람들의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막동이의 얼굴이 점점 일그러졌지요. 이럴 리가 없어. 막동이가 분이 국밥을 빼앗듯 들고 맛을 보았습니다.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분명히 닭으로 끓인 국밥인데 맛이 사골을 훌쩍 뛰어넘었던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막동이가 발을 동동 굴렀지요. 그때 군중 속에서 누군가 외쳤습니다. 잠깐, 저기 좀 보시오.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지요. 막동이네 소지 옆에서 이상한 것이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이게 뭐여? 소금 주머니가 왜 여기 있어? 누군가 주머니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 안에는 소금이 잔뜩 들어 있었지요. 이건 과분의 솥에 몰래 넣으려던 거 아니여? 장터가 술렁거렸습니다. 막동이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지요. 저건 내 거 아니여. 막동이가 버럭 소리쳤지요. 하지만 소금 주머니를 발견한 사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짓말 마시오. 어젯밤에 당신 부하가 과분의 가게 근처를 기웃거리는 걸 내가 똑똑히 봤소. 장터 사람들이 웅성거렸지요. 그래서 어젯밤에 인기척이 났구나. 분이가 외쳤습니다. 칠복이의 얼굴도 굳어졌지요. 저놈이 몰래 과분의 국밥에 소금을 넣어서 망치려 했구먼. 비겁한 놈. 장사꾼 자격도 없어. 이런 못된 놈을 봤나. 여기저기서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막동이는 사색이 되어 손을 내저었지요. 아니요. 오해요. 오해긴 뭐가 오해요. 증거가 뻔한데. 장터 어르신이 앞으로 나섰지요. 막동이, 내 놈이 비겁한 짓을 꾸몄구나. 정정당당하게 대결하자 해놓고 상대방 국밥에 소금을 넣어 망치려 했으니 이건 패배를 자인한 것이나 다름없다. 아닙니다요. 그건 제가 시킨 게 아니라 부하가 멋대로. 닥쳐. 어르신이 호통쳤습니다. 목소리가 장터에 쩌렁쩌렁 울렸지요. 부하가 멋대로 했다고. 내 놈이 시키지 않았으면 부하가 그런 짓을 왜 해? 말도 안 되는 변명 집어치워라. 장터 사람들이 막동이를 애워쌌지요. 막동이는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사면초가에 몰린 쥐처럼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바로 그때 군중 사이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잠깐 그 국밥 나도 맛보게 해주시오. 사람들이 돌아보았지요. 평범한 옷을 입은 중년 사내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덩치가 크지도 작지도 않았고 얼굴에는 수염이 약간 나 있었으며 눈빛이 유난히 깊고 차분했지요. 어딘지 모르게 위험이 느껴지는 사내였습니다. 누구시오? 어르신이 물었지요. 사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저 지나가던 나그네요. 국밥 대결이 있다기에 구경 왔소. 사내가 분이 앞에 섰지요. 이 달국밥 한 그릇 주시오. 분이가 국밥을 떠서 내주었습니다. 사내가 숟가락을 들고 국물을 한 모금 떠먹었지요. 그 순간 사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 맛은. 사내가 멈칫했지요. 그러더니 국물을 다시 한 번 떠먹었습니다. 3번, 4번. 숟가락질이 점점 빨라졌지요. 사내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주인장, 이 국밥을 누가 끓였소? 사내가 물었지요. 분이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끓였습니다요. 아니, 이 비법을 어디서 배웠소? 분이가 칠복이를 바라보았지요. 칠복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알려드렸습니다요. 사내의 눈이 칠복이에게 고정되었지요. 잠시 말없이 바라보던 사내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맛은 내가 알고 있는 맛이오. 장터가 조용해졌습니다. 사내가 말을 이었지요. 어린 시절 내가 입맛이 없을 때마다 이런 국밥을 끓여주시던 분이 계셨소. 그분은 궁에서 일하시던 숙수였는데 손맛이 천하일품이었지. 칠보기에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그분의 성함이 혹시. 사내가 칠보기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김숙수라 하셨소. 너 혹시 그분과 관계가 있느냐? 칠보기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지요. 제 할아버지십니다요. 장터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사내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랬구나. 김숙수의 손자였구나. 사내가 칠보기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너의 할아버지는 훌륭한 분이셨다. 억울하게 궁을 떠나셨지만 그분의 손맛은 내가 평생 잊지 못하고 있었다. 칠보기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숙였지요. 고맙습니다요. 그때 사내 옆에 있던 호위 무사가 슬쩍 다가와 귓속말을 했습니다. 전하, 이제 환궁하셔야. 장터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전하? 지금 전하라고 했어. 설마 임금님이신 거야?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사내가 조용히 웃으며 말했지요. 오늘은 자맥 나온 것이니 소란 피우지 마시오. 막동이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졌습니다. 그는 바들바들 떨며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지요. 이마가 땅에 닿도록 엎드렸고 온몸이 벌벌 떨렸습니다. 전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막동이가 울부짖었지요. 하지만 임금은 차갑게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전하. 막동이가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 박았지요.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어리석은 것이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장터 사람들도 하나둘 무릎을 꿇기 시작했지요. 임금님이 자맹으로 이 작은 장터에 왔다는 사실에 모두들 얼어붙은 것이었습니다. 어르신도 상인들도 구경꾼들도 모두 고개를 숙였지요. 다들 일어나시오. 임금이 손을 내저었지요. 오늘 나는 그저 국밥 먹으러 온 나그네일 뿐이오. 얘를 갖출 필요 없소. 하지만 아무도 선뜻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임금이 빙그레 웃으며 다시 말했지요. 진정 일어나도 좋소. 오늘만큼은 군신의 예를 잊고 편히 국밥이나 먹고 가려 하였소. 그제야 사람들이 조심조심 일어났습니다. 임금이 막동이 쪽을 바라보았지요. 막동이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등줄기에 식은땀이 줄줄 흘렀지요. 방금 내 놈이 상대방 국밥에 소금을 넣어 망치려 했다는 것을 들었다. 사실이냐? 그것은. 막동이가 더듬거렸지요. 소금 주머니가 내 놈 소지 옆에서 나왔고 내 놈 부하가 어젯밤 과분의 가게를 기웃거렸다 하니 변명의 여지가 있느냐? 막동이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임금의 목소리가 차갑게 내려앉았지요. 또 들으니 내 놈이 재료상들에게 돈을 뿌려 과분의 가게의 뼈를 팔지 못하게 막았다 하더구나. 정정당당하게 실력으로 이길 자신이 없어서 상대방의 재료를 끄는 것이냐? 막동이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지요. 장사란 정정당당해야 하는 것이다. 물건이 좋으면 손님이 오고 물건이 나쁘면 손님이 떠나는 것이지. 그런데 내 놈은 상대방을 음해하고 재료를 막고 비겁한 수를 썼으니 이것이 어찌 장사꾼의 도리라 하겠느냐. 막동이가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전하, 한 번만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 임금이 코웃음을 쳤지요. 내 놈이 과분의 재료를 막을 때 과부가 얼마나 막막했겠느냐. 내 놈이 음해할 때 과부가 얼마나 억울했겠느냐. 그때 내 놈은 과부를 용서했느냐. 막동이는 아무 말도 못하고 이마만 땅에 박고 있었습니다. 3년간 이 장터를 주름잡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을 괴롭혔을꼬. 내 놈 때문에 장사 접고 떠난 사람이 얼마나 될꼬. 오늘에야 그 죄값을 치러야 하겠구나. 임금이 엄숙하게 선언했지요. 이 장터에서 내 놈의 가게를 철거하라. 그리고 앞으로 3년간 이 고을에서 장사를 금한다. 전하. 막동이가 울부짖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임금의 결정은 번복되지 않았지요. 호위 무사들이 막동이를 끌어냈습니다. 막동이 패거리도 줄줄이 끌려 나갔지요. 장터에 쾌제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야호, 저 악질이 드디어 쫓겨났다. 세상에, 임금님 덕분이여. 오늘 정말 통쾌하구먼. 저놈 때문에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몰라. 임금이 분이와 칠복이 앞에 섰지요. 과분의 국밥집이라 했소. 예, 전하. 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 국밥 맛이 참으로 훌륭하오. 김숙수의 손맛이 손자에게 고스란히 전해졌구려. 칠복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지요. 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요. 알고 있소. 김숙수는 내가 어린 시절 가장 아꼈던 숙수였소. 그분이 억울하게 쫓겨난 것을 나도 알고 있었지만 그때 나는 어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소. 임금의 눈에 안타까움이 서렸습니다. 이제라도 김숙수의 명예를 회복시켜 드려야겠소. 누명을 씌운 자를 찾아내어 벌하고 김숙수의 이름을 다시 궁의 기록에 올리겠소. 칠복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요. 고맙습니다요, 전하. 그리고 그 손자인 내게도 상을 내리겠다. 칠복이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상이라뇨? 내가 원한다면 궁에서 숙수로 일해도 좋고 이곳에 남아 장사를 이어가도 좋소. 무엇을 원하느냐? 칠복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분이를 바라보았지요. 분이도 칠복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지요. 분이의 눈에는 걱정이, 칠복이의 눈에는 따스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이곳에 남겠습니다요. 칠복이가 또렷하게 말했지요. 아주머니께서 저를 거두어 주셨습니다요. 배고플 때 밥을 주시고 잘 곳 없을 때 방을 내주셨습니다요. 저는 그 은혜를 갚고 싶습니다요. 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칠복아. 임금이 빙그레 웃었지요. 좋은 마음이구나. 은혜를 아는 것은 사람의 으뜸 덕목이니라. 그렇다면 이 장터에서 마음껏 장사하거라. 내가 지켜봐 주겠다. 임금이 호위 무사에게 무언가를 건네받았습니다. 작은 금패였지요. 이것을 가지고 있거라. 언제든 어려움이 있으면 이것을 보이고 도움을 청하거라. 칠복이가 두 손으로 금패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깊이 절을 했지요. 고맙습니다요, 전하. 임금이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호위 무사들이 뒤따랐지요. 임금의 뒷모습이 장터 저편으로 사라져 갈 때 장터 사람들은 말없이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기울어 가고 있었지요. 붉은 노을이 장터를 물들였고 분이와 칠복이는 나란히 서서 임금이 사라진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뒤로 분이네 국밥집은 장터에서 가장 유명한 곳이 되었지요. 아침부터 손님이 줄을 섰고 점심때면 자리가 모자라 밖에서 서서 먹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골국밥도 맛있었지만 칠복이가 개발한 달국밥은 특히 인기였지요. 사람들은 그 국밥을 용봉탕이라 부르며 먼 길을 마다 않고 찾아왔습니다. 분이는 더 이상 허리가 굽은 과부가 아니었지요. 얼굴에는 웃음기가 가득했고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으며 손님들을 맞이하는 모습이 당당했습니다. 3년간의 고생이 무색할 만큼 가게는 날로 번창했지요. 물에 불어 터졌던 손은 어느새 부드러워졌고 굽어있던 허리는 반듯하게 펴졌으며 수심 가득하던 얼굴에는 생기가 넘쳤습니다.
칠복이는 그 옆에서 묵묵히 일했지요. 새벽에 일어나 불을 떼고 국물을 끓이고 간을 맞추고 그릇을 닦았습니다. 나이는 어렸지만 솜씨만큼은 어른 숙수 못지않았지요. 분이는 칠복이를 양아들로 삼아 호적에 올렸습니다. 이제 너도 내 아들이다. 고맙습니다요, 어머니. 칠복이가 처음으로 분이를 어머니라고 불렀지요. 분이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칠복아, 내가 있어서 참으로 다행이다. 내가 없었으면 나는 아직도 맹탕국밥이나 끓이고 있었을 게야. 아닙니다요. 어머니께서 저를 거두어 주셨으니 제가 있는 것입니다요.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지요. 3년간의 고생이 떠돌던 세월이 모든 것이 눈물과 함께 씻겨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막동이는 장터에서 쫓겨난 뒤 소식이 끊어졌지요.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랐고 알려고 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저 세상에 나쁜 짓 하면 반드시 벌 받는다는 교훈만 남았을 뿐이었지요. 세월이 흘러 칠복이는 장성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손맛에 제 나름의 비법을 더해가며 더욱 깊은 맛을 내게 되었지요. 그가 끓인 국밥을 먹기 위해 한양에서까지 사람들이 찾아왔고 심지어 궁에서 잔치가 있을 때면 칠복이를 불러 국밥을 끓이게 했습니다. 칠복이의 할아버지 김숙수의 명예도 회복되었지요. 누명을 씌운 자가 밝혀져 벌을 받았고 김숙수의 이름은 다시 궁의 기록에 올랐습니다. 비록 돌아가신 뒤였지만 억울한 누명이 벗겨진 것만으로도 칠복이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지요. 임금님께서 가끔 자맹으로 장터에 들르셨다는 이야기도 전해졌습니다. 허름한 옷을 입고 장터 구석에 앉아 국밥 한 그릇을 드시고는 조용히 사라지셨다 하지요. 분이와 칠복이는 그때마다 임금님을 알아보고 정성껏 국밥을 올렸습니다. 오늘도 맛이 여전하구나. 과분한 말씀이옵니다, 전하. 임금과 숙수의 손자, 그리고 과부 국밥집 주인 사이에는 말 없이 통하는 정이 있었지요. 분인의 국밥집 이야기는 장터의 전설이 되어 대대로 전해졌습니다. 배고픈 거지 아이에게 국밥 한 그릇 베풀었더니 그 은혜가 되돌아와 장터 최고의 국밥집이 되었다는 이야기.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여러분, 오늘 빛의 야담이 들려드린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파리만 날리던 작은 국밥집이 장터에서 가장 유명한 곳이 되기까지 그 안에는 배고픈 아이에게 밥 한 그릇 베푸는 따뜻한 마음이 있었지요. 분이가 칠복이에게 건넨 국밥 한 그릇, 그 작은 선의가 되돌아와 자신의 인생을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남 도울 여유가 없다 싶을 때가 있지요. 내 앞가림도 어려운데 누굴 도우냐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이처럼 자신도 힘든 와중에 배고픈 아이에게 국밥 한 그릇 내미는 그 마음, 그것이 결국 가장 큰 복이 되어 돌아왔지요. 여러분이 평생을 살아오시면서 남 몰래 베푸셨던 작은 친절들, 힘들어도 꾹 참고 견디셨던 그 세월, 그 모든 것이 헛되지 않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되돌아오게 되어 있지요. 여러분의 선한 마음은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다음에도 가슴을 따뜻하게 적실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이 이야기를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계신 그 자리에 평안과 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